이번 시간은 페이지 32페이지 18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벽돌공사에 대한 종합문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벽돌벽의 균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벽돌벽의 균열은 모르타르의 강도 부족이나 신축성 차이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죠. 보통 이 모르타르의 강도 부족이나 신축성 차이에서 생기는 것은 보통 시공상 결함에 의한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창대 쌓기는 방수상 쥐를 요하는 부분이죠. 이 창대 쌓기 부분은 창문 아래 벽돌을 15도 정도 경사지어서 옆세워서 쌓는 것이 창대 쌓기였죠. 그렇다 보니까 창에 보통 빗물이 들어쳤을 때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방수를 잘해주지 않으면 이 벽체 내부로 타고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쌓기 중 가장 방수를 요하는 부분이 창대 쌓기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벽돌 강도에 대해서 다루겠네요. 쌓기용 줄눈모르트 강도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겠죠. 틀렸죠. 자, 그래서 보통 모르타르 강도가 벽돌 강도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모르타르 강도적인 측면이 이 벽돌이나 블록 강도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모르타르 강도가 커야 됩니다. 벽돌 강도보다는 같거나 그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벽돌의 품질 시험적인 측면은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합니다. 보통 압축 강도 시험이 압축 시험하고 이 압축 강도 시험 개념과 흡수율 시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벽돌의 품질 시험을 우리가 한다는 점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조적 벽체로 수분이 침투해서 벽지가 썩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겹벽으로 시공하고 외벽을 방수를 겹벽이라는 것은 이중벽 또는 공간 쌓기 벽을 의미하죠. 이중벽 쌓기 또는 공간 쌓기 이런 개념이 겹벽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벽 쌓기, 겹벽 쌓기의 공간 쌓기는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주된 목적은 방습이었죠. 방습이나 방음 또는 방한 목적으로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것을 우리가 이중벽 쌓기, 공간 쌓기 개념이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표면의 생성의 백화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태어났습니다. 보통 백화 현상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1번이죠. 보통 백화라는 것은 이 벽면이나 이런 표면에 벽이나 이런 모르타르가 있을 때 석회 성분이 있죠. 이 석회 성분에 보통 이 가용성 성분, 보통 물이 침투되게 되면 물이 H2O가 침투합니다. 그러면 이 석회가 보통 수산화석회로 유출이 됩니다. 수산화석회로 벽면에 유출이 됐을 때 이때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해서 두 가지가 반응을 해서 CaCO3로 우리가 된다겠죠. 이 탄산 칼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탄산 칼슘과 물이 형성되는데 물이 증발되고 나서 이 탄산 칼슘이 벽면에 흰 가루로 남는 현상이 우리가 바로 이 백화 현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눈모르트의 방수절 백화가 감소된다. 보통 백화의 원인은 보통 이거죠. 이 물이 침투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물의 침투로 빗물이 이런 침투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벽면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방지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수제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 부분에 줄눈모르타의 사춤을 충분히 해준다든지
벽돌 같은 경우는 양질의 벽돌을 사용해 준다. 이런 것이 방지 대책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발이 빨리 되는 하저기에 발생하기 쉽다. 자, 보통 이 수산화석회하고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결합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증발이 빠른 여기 수산화석회에서 H2O가 증발되면 석회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백화현상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 수산화석회에서 H2O가 증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 증발이 없는 이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래서 보통 이 백화현상은 동절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늘진 곳, 음지에서 많이 생기죠. 이 그늘진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에서 H2O가 증발되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부집의 탈영을 가능한 늦추면 백화 억제를 효과가 있죠. 그 부집을 빨리 탈영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양생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해주게 되면 덜 발생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공사가 끝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스며들어 벽돌벽의 벽체 표면에 흰 가루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백화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보시면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는 건축 시방서 내용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1번에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 점토 벽돌이나 석회 벽돌의 경우 처음 1분간에 자, 이 초기 흡수율은 최대한 적어야 돼요.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6리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흡수율은 최대한 적은 것이 좋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 조적 벽체는 허가된 경우를 제하고는 젖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에 원하는 시공 연도를 얻을 수만큼 물을 넣고요. 모르타르 크라우트를 비비는 경우 비빔 기간에서 비빔 시간은 3분 보통 이상에서 요 사이로 비비시면 적정 시간 비빔을 하면 됩니다. 3분 이상에서 10분 미만 사이죠. 10분 미만. 비빔 시간은 요 사이로 비비는 것이 적정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비빔 시간은 적정 비빔 시간은 요 범위 내에서 들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된다. 적정 시간 비벼라. 그러면 너무 적게 비비는 3분 미만으로 비벼서나 또는 3분을 자, 10분 이상 비빔을 하면, 자, 우리가 3분 미만 비빔을 하면 재료가 충분히 비벼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장시간 비비게 되면 재료 분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시간 비벼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적인 경화가 시작된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냥 경화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굳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착 강도나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처음 물을 비워놓고 나서는 보통 모르타르하고 자, 그라우트가 시간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타르는 보통 2시간을 잡고 있고 그라우트는 1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안 되는 기준이 그라우트하고 모르타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르타르는 2시간이고 그라우트는 1시간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보강벽돌 쌓기에서 자,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축차 충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우리가 보강벽돌 쌓기에 충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축차 충전 공법이 있었고, 축차 충전이 있었고, 청고 충전 개념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보통 이 벽돌을 쌓을 때, 자, 보통 하루 작업을 했을 때, 보통 2단에서 3단 정도로 해주는 축차 충전 공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층 높이만큼, 청고 충전 공법은
한 번에 충전할 때 척높이만큼 한다든지 아니면 척높이의 2분의 1만큼 척높이 2분의 1만큼 충전시켜 주는 것이 청고 충전 공법이었고 보통 2 내지 3단마다 우리가 충전해 주는 게 축차 충전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벽돌 쌓기 생기는 수직 줄눈의 이 공동부에 자 우리가 대한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은 충전 압력 벽돌이 미끄러지면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해주시면 되고요. 그 시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은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에 관한 한봉 등을 사용해서 밀실하게 해준. 자, 보통 둥근 봉을 한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밀실하게 다져 넣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벽돌에 공동벽돌이 뭐 구멍이 10이 있고 이렇게 구멍이 뭐 20이 있고 40 형태 이렇게 있죠. 벽돌 공동부에 이제 구멍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보통 구멍이 10이야, 20이야, 40이야 여기에 따라 이 벽돌의 크기는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채워주는 개념이죠. 10짜리가 있고 뭐 20, 40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2개 나는 형태도 있고 20 그래서 여기에다가 철근을 보강해 주고 안에다가 이 모르타르 그라우트를 채워주는 형태가 자, 이 보강벽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충전할 때 가는 한봉 같은 걸로 해서 이 충분히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 쌓기 2 내지 3단마다 실시합니다. 얘는 축차 충전은 2 내지 3단마다 우리가 충전해 주는 거고요. 청고 충전은 척높이나 척높이 2분의 1만큼 충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꺼번에 많이 충전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이 공동부 구멍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부가 최소한 80mm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청고 충전의 경우는. 그리고 네 번째, 행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나 자, 콘크리트 충전은 벽돌 상단과 동일면 이상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해주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5번을 특히 주의해서 공부해 두시고 일일 작업 종료 시 자 우리가 종줄눈 바로 수직줄눈입니다. 수직줄눈. 자, 이 수직줄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예요. 그래서 수직줄눈의 모르타르 콘크리트 충전 높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 명심해 두시고 그러면 이 공동부가 있을 때 철근을 자 이런 보강한 상태에서 안에 충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충전을 했을 때는 자 이것을 이 벽돌 상단까지 다 채워서는 안 됩니다. 벽돌 상단에서 아래로 50mm 하단에까지 채워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채워져서 나중에 이 조인트를 갖다가 이게 오늘을 사춤을 다 하고 나서 채워주고 나서 다음날 사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시공줄눈 시공이음이 발생하죠. 컨스트럭션 조인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공줄눈을 이 벽돌 속에 두기 위해서 별로 벽돌 상단에서 두시면 안 됩니다. 벽돌 상단에서 아래로 50mm 하단 지점에 둔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블록 자재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시방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에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최대 자 우리가 모래의 최대 치수하고 2번은 이 사춤 모르타르에 쓰이는 거하고 모르타르도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눈 모르타르의 개념에 모래의 개념하고 사춤 모르타르 이 사춤 모르타르 사춤은 빈 공간이 이런 채워지죠. 여기는 공동부에 이 채워주는 모르타르가 사춤 모르타르죠. 사춤은 원래
빈 공간이나 틈새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메워주는 것을 사춤이라고 칭했죠. 그래서 모래의 규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줄눈 모래타는 줄눈이 표준이 10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굵은 모래를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줄눈 10mm인데 5mm, 5mm짜리 모래가 부딪히면 시멘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의 경우는 여기서는 2.5mm 제한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5mm까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모래와 자갈의 크기 기준은 5mm를 기준 잡아서 5mm보다 적으면 모래고 5mm보다 크면 자갈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사춤은 이 공동부에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5mm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 치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되지만, 자, 공사 시방서에 없을 경우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 폭의 4분의 1 이하 또는 20m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해주면 된다. 공동부. 그래서 이 공동부 구멍 크기죠. 그러면 공동부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공동부 이쪽하고 이쪽의 크기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그래서 블록에서 자 공동부 최소 치수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최소폭. 공동부의 최소폭의 기본 최소폭의 4분의 1 이하 또는 20mm 이하로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3번.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블록 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 치수입니다. 자, 블록 제작에 쓰이는 거하고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 치수하고 블록 제작. 자, 이 블록은 우리가 제작을 할 때 그럼 자, 여기서 공동부 이제 블록의 이제 공동부의 최소 보통 블록은 공동부가 벽돌도 저게 공동부 차이가 있지만 블록은 타원형으로 생겼죠. 이렇게 블록은 타원형 공동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블록의 경우는. 그러면 최소폭은 요 짝하고 요 짝의 폭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폭 요걸 기준 잡아서 4분의 1 이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살두께, 이 블록 제작에 쓰이는 이 살두께가 더 얇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살두께 이거의 최소폭에 요거 3분의 1 이하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블록 제작에 사용되는 골재의 최대 지수는 최소 살두께의 3분의 1 이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아닌 3분의 1 이하로 해 주셔야 됩니다. 2분의 1은 너무 크죠. 그러면 자갈 두 개가 부딪히면 살이 전체가 자갈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파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하로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측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유동하재. 뭐 유동하재는 보통 이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의 점착력을 1시간 동안 상실하게 해주는 것이 유동하재죠. 그래서 유동하재를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적으로 따져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2%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페이지 23번 문제. 자, 블록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블록에 대한 종합문제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먼저 1번 블록조는 철근을 보강하도록 내력벽으로 적절치 못하다. 자, 내력벽이라는 것은 이 하중, 특히 자, 이 건물의 하중인 이 고정 하중이나 이 적재 하중을 분담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개념이죠. 그래서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이 내력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블록 장막벽의 경우는 장막 블록죠. 블록 장막벽의 경우는 이것은 비내력벽입니다. 블록 장막벽은 비내력벽입니다. 그래서 내력벽으로 적절하지 못하죠. 이거는 두께와 관계없이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조적 볼록조, 일반 볼록조저, 이 조적 볼록조라든지 보강 볼록조는 조적 볼록조하고 이 보강 볼록조의 개념은 두께가 일정 이상만 되면 내력벽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내력벽이 되기 위해서 최소 두께가 15cm 이상이 되면 벽 두께가 15cm 이상이 되면 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이 됩니다. 그래서 조적 볼록조나 보강 볼록조는 내력벽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벽은 아니라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블록을 급부집 촬영 활용하면 콘크리트 혼용화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급부집 블록조가 가능합니다. 근데 급부집 블록조는 주의하실 것이 콘크리트 탓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의 척압에 의해서 블록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부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록조의 계급에는 대도 인방을 설치하는 것이 좋죠. 자, 보통 계급을 보강해 주는 것이 인방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계급부가 있을 때 상부에 가로지르는 부재가 인방이죠. 인방. 그래서 인방 개념을 해주는 것이 좋죠. 보통 현장에서 우리가 제작해 쓸 수도 있고 만들어진 인방보를 얹을 수도 있죠. 아니면 현장에서 인방 블록을 사용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세로홈보다는 가로홈이 블록주의 구조 내력에 대한 영향이 크죠. 그래서 보통 홈 파기에는 가로홈이 있고 세로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로홈의 경우가 더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이 됩니다. 세로홈보다는. 그리고 5번에 테두리 보는 분산된 벽체 일치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일치화시켜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조금 정리해 두실 거는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강 블록조는 통줄로 시공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보통 시공이 용이합니다. 그럼 보통 블록조는 막힌 줄로 공사를 하시는데 보강 블록조는 통줄로 시공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살두께는 두꺼운 쪽, 두꺼운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모르타르, 자, 블록은 모르타르 접착부만 물추김합니다. 전체 물추김은 없다는 측면을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추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방 블록의 경우는 앞면만 물추김했었죠. 예, 앞면만 적당히 물추김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추김은 없다는 측면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방 나는데 인방은 보통 좌우벽에 최소한 20cm 이상 우리가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20cm 이상 물려주고, 그래서 벽돌조하고 차이가 있었다. 벽돌조는 최소 기준이 10cm지만 블록조는 공동부 때문에 최소가 20cm이고 규정이 없으면 보통 40cm 정도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측면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블록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 보시면, 자, 블록은 깨끗한 상태, 자, 요것도, 건축 표준 시방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조 상태에 저장이 돼야 되고요. 담당 승인 없이 물추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블록을 함부로 물추김해서는 안 돼요. 블록은 물추김을 잘못하면 이런 수축 균열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물추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블록에 붙은 흙, 먼지, 기타 들어온 것은 제거하고 모타르 접착면은 적당히 물을 죽여서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접착면만 물축임합니다. 그래서 전체 물축임이 아니라는 측면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비빔 시간은 기계 믹스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 이상 비벼서 잘 비벼서 사용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비비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나 기계 비빔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 소량이란 전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나 그라우트 이런 비빔은 기본이 기계 비빔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 물을 가해서 비우면 모르타르가 2시간입니다. 그라우트가 짧아요. 시간이 항상. 그래서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 다시 지나지 않는 것은 다시 비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 시간 내더라도 이미 굳기 시작한 것은 다시 비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응결이 시작된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 이런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시면 보강 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강 블록 공사는 블록의 공동부에 철근을 보강해 준 거죠. 철근을 보강해 주고 그 공동부에다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주는 형태가 이 보강 블록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보강 블록조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철근 보강이 이 부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철근 보강이 이루어져요. 이 부분에 철근 보강이 이 부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 블록조는 통줄눈으로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벽에 세로근은 구부리지 항상 진동 없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벽에서는 세로근이 주 메인 바가 됩니다. 주근이 되네. 구부리지 않고 수직으로 진동 없이 우리가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로근은 밑창콩의 윗면에 철근을 배건하게 멍배김 하에서 거기에 기초판 철근 같이 배건할 때 정확한 위치에 고정 배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초판에 철근 배건을 하고 나서 기초판 철근 배건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 세로 철근을 갖다가 배건해서 고정시키라, 정착시키라 이거죠. 정착시켜야 된다. 배건해가지고 이 기초에 정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에 정착시키고 나서 기초 콘크리트 탓을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미리 정착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야지만 아니면 기초 콘크리트 탓을 한 후에 세로근을 하면 구멍을 뚫어서 다시 정착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그겁니다. 고정시켜서 배건한다. 고정시켜서 배건을 미리 정착을 시키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세로근은 원칙적으로 기초 밑에도 위층태우가 있지 않는, 그래서 세로근은 있지 않고 다이렉트로 설치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근이 메인바 주근이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항상 여기에서 블록 공사에서 철근의 정착은 철근 직경의 40배라는 점 항상 기억하세요. 무조건 40배 이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라우트나 모르타르의 보통 세로 피복 두께는 기본적으로 20mm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피복 두께는 저것만 차이가 있어요. 피복 두께는 기본이 20mm 이상으로 가주시면 돼. 피복 두께는 이걸로 가주시고 인방 블록에서만 30mm예요. 인방 블록의 철근만 요것만 30mm 이상으로 가고 기타는 어디에서나
다 20mm예요. 보강에서는. 그러면 보강벽돌이든 보강블록조든 다 20mm 기본을 잡고 있다는 점 주의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5번에 테두리보 위에 박공벽이 새로 거는 태도의 40, 무조건 자 정착 개념이라면 40배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번 보시면 인방볼록 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인방볼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방보를 만들 때 현장에서 인방볼록 가지고 직접 하겠다는 거죠. 인방볼록은 자 이렇게 생긴 유형입니다. 일반 볼록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U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인방볼록이 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철근을 보강해 주고요. 철근을 보강해 주고 모르타라 그라우트를 채워줘서 현장에서 볼을 만들겠다는 거, 인방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방볼, 가설 틀 설치하고 해야 됩니다. 개구부가 있는데 여기에도 인방을 쌓을 수 없죠. 그래서 틀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블록을 갖다가 이렇게 쌓겠다는 거죠. 이 블록을 이런 식으로 쌓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철근 보거나 콘크리트 채워주면 됐죠. 그래서 이 개념이 인방볼록 쌓기입니다. 그리고 인방볼록은 창문틀 좌우벽에 200mm 이상, 최소한 좌우 여기 벽에 200mm 이상, 20cm 이상 물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규정 없으면 기본 400mm, 40cm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 알아두실 것이 4번에 보시면 이때 그라우트를 부어넣을 때 인방볼록 전체 충분히 물추김하는 건 아니고, 자 여기서 물추기면 이 앞면, 요 앞면만 적당히 물추김합니다. 이 앞면만 적당히 물추김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의 물추김에서는 충분히 물을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피복 두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0mm, 인방블록만 30, 나머지 20mm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철근은 최대한 하부에다 배건해야 되겠죠. 하부 쪽에 배건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7번에 블록 쌓기에서 수평줄눈의 와이어 메시, 바로 용접 철망을 사용하는 목적적인 측면을 다루었죠. 자, 그런데 행력 저항, 전단 작용에 대한 보강적인 측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직 하중의 경감 효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직 하중의 분산 효과는 됩니다. 수직 하중의 분산 효과는 가집니다. 분산 효과. 그런데 수직 하중을 경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교차부 보강이나 교차부 균열 방지나 이런 수직 균열 방지 개념됩니다. 그러면 보통 수평줄의 와이어 메시 용접 철망을 쓰는데, 자, 이 용접 철망 와이어 메시 개념은 사실 가로건 대신에 넣어준 거죠. 가로건 수평관. 그래서 가로건 대신에 대신 우리가 이 용접 철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용접 철망. 그 개념이니까 바로 수직 균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8번 문제 보시면 조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조적 구조에 대한 종합 문제죠. 그래서 1번에 보강 블록조에 대한 지문입니다. 블록의 빈 구멍에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서 보강한 것이 보통 보강 블록조죠. 그래서 통줄로 시공을 해야지 시공상 유리합니다. 그리고 2번에 공간 쌓기는 방한, 방음, 방수 효과를 높일 수 있죠. 근데 주된 목적은 방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하벽돌은 내하 성능 향상에 물추기를 충분히 해서 사용한다. 보통 일반 붉은 벽돌은 물추김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지만 내하벽돌은 물추김하지 않습니다. 물추김을 안 합니다. 내하벽돌은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지 않기 때문에 물책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벽돌 내쌓기는 벽돌 벽면 내밀어 쌓는 방법으로서 보통 한 큐에 보통 8분의 1비 정도 나쌀 수 있죠. 한 큐씩 내쌀 때는. 그러면 두 큐씩 내쌀 때는 4분의 1비까지 내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미는 최대 한도는 내미는 한도는 보통 내쌓기 한도는 일반적으로 2비가 최대 한도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내쌀 때는 마구리 쌓기로 내쌓기 합니다. 길이 쌓기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마구리 쌓기로 하고요. 길이 쌓기로 내쌓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구부 아치 하부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치 쌓기죠. 보통 계구부에는 보통 아치 쌓기는 모든 힘을 압축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치 쌓기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자, 다음 조적식 구조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거 1번에 조적식 구조인 각층 벽은 편심 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합니다. 자, 보통 편심이라는 것은 보통 부재 중심과 무게 중심이 다르게 작용하면 그것을 편심이라 하죠. 편심 하중이 작용되면 부재에 원래 벽은 압축력을 담당해요. 벽돌은 압축 강도만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압축력으로 모든 힘을 전달해야 돼요. 편심 하중이 생기면 힘 모멘트나 전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벽이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균열이나 또 위험하면 붕괴의 조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심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조적 구조인 칸막이 벽의 두께는 최소 기준이 바로 90mm죠. 그래서 이 칸막이 벽은 비내력 벽이잖아요. 그래서 칸막이 벽 두께는 9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내력벽 두께의 최소 기준이 150mm고요. 칸막이 벽은 9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8m 넘는 계구부 상부는 철근 콘크리트 내지 철골보 인방보를 보강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자, 상하층 경우 동일 수직선상에 배치해야지 균열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조적 구조의 네어 쌓기 창은 자, 네어 쌓기를 하면 힘 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 보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에 건식 석재의 앵커 긴결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건식공법이니까 보통 모르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건식공법이죠. 그러면 1번에 연결철물은 석재 상하 양단에 설치하고 하부의 것이 지지용이고 상부의 것이 고정용입니다. 사람도 사다리로 올라갈 때 다리로 지지하고 손은 고정이죠. 떨어지지 않게 해서 고정하는 것과 같이 하부의 것이 지지용이고 상부의 것이 고정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식 석재는 뒤쪽에 모르타르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돌의 두께가 석재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최소 30mm 이상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앵커 긴결공법 시험할 경우 상부 석재 하중이 하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긴결철물은 농막이 처리를 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건식공법의 특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춤, 모르타르 사춤 없이 긴결철물을 사용해서 고정하는 것을 건식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건식공법은 그래서 앵커 철물이나 합성수지 접착제를 이용하고 그래서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의 변형 균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적합한 공사고요. 그 다음에 시공의 정밀도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 우려가 없겠죠. 그래서
동기공사가 가능하고 시공 속도가 빠른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습식공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1번 석재 중 흡수율이 큰 순서로 된 것은 보통 압축 강도하고 흡수율은 반대 개념으로 보통 성립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대리석하고 하강암만 차이가 있다. 보통 하강암이 강도는 큽니다. 그런데 흡수율은 약간 차이가 있다. 대리석이 강도가 적지만 대리석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강도가 약한 응해암이 흡수율은 크고요. 그리고 그래서 반대 개념이다. 강도하고 반대 개념이 되는데 하강암하고 대리석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리석이 흡수율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하강암 개념이 적고요. 그래서 그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42번에 보시면 석재 표면 조밀이한 가공법 순서로 옳은 거. 그래서 보통 매다듬을 제일 먼저 하죠. 셈해 가지고 매다듬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다듬,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 하죠. 그래서 정다듬하고, 그 다음에 잔다듬, 도드락말 잔다듬하고, 도드락 다듬을 먼저 해야 되죠. 도드락 다듬을 하고요. 그리고 잔다듬. 그 다음에 물갈기입니다. 그리고 강내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로 표면을 조밀하게 하는 순서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 돌쌓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 시공 단수는 3에서 4단 이하로 하고 1m 이하로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돌쌓기는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재는 지압력, 압축용 받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사춘 모르탄 줄름에 흠걸 맞고 1:2 배합비를 시멘트 1에 모래 2의 배합비로 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석재 취급상 너무 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량의 돌은 제돌 사용하지 않겠어요. 보통 1세제곱미터 이하의 돌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석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이 대리석은 석회암의 변성함으로 특유 무늬와 강택이 있어 벽이나 바닥 등의 내장 재료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장식이나 조각용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대리석의 단점은 산에 약하고 하열에 약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열에 약합니다. 취약하죠. 그래서 염산으로 청소해서는 안 되고요. 마른 걸레로 청소합니다. 그리고 불에 약하기 때문에 내하 구조의 적합도가 없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옥외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산암은 화성암의 석지를 화성암으로서 석질이 치밀해서 구조용 석재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안산암은 하강암보다 강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강암보다 이 내하도가 우수한 게 특징이죠, 안산암은. 그리고 3번 응해암은 압축 강도가 가장 작죠. 압축 강도가 적으면서 반대로 흡수율은 큰 돌이 연석이죠. 그래서 응해암은 구조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규산질 사암은 내구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트레버틴이 대리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다공질 불균일성의 석재인 이 트레버틴은 대리석의 일종이라는 점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적조적인 측면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철골 구조 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